의사소통 능력 이론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에서 나오는 특히나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유형들을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낱말의 대응 관계입니다. 이 낱말의 대응 관계라는 얘기는 낱말들을 어떤 비례식의 형태로 줍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예요. A 대 B는 C 대 D다. 이렇게 해서 이 두 낱말 간의 어떤 상관관계, 요 낱말의 상관관계가 같다. 이 원리로 푸는 거거든요. 그 원리로 푸는 것이 낱말의 대응 관계고, 뭐 사실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유의 관계예요. 이 유의 관계라는 게 뭐냐면은 비슷한 뜻을 가진 것끼리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같거나 비슷한 의미들. 서로 같거나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로 만든 겁니다. 비슷한 의미를 갖는 낱말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유의다. 유의어를 알아야겠죠. 그렇다면. 그죠? 유의어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같거나 비슷한 단어들입니다. 얼굴. 그죠? 그리고 뭐 낫.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얼굴과 낫의 관계가 유의 관계죠. 낯빛이 어둡다. 그죠? 이럴 때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낫. 그다음에 뭐 면상. 뭐 면상도 있죠. 면상. 이런 관계 이렇게 놓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 자체가 비슷한 뜻이거나 똑같은 뜻으로 돼 있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유의 관계가 된다. 됐죠? 그다음에 뭐 죽다, 사망하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과 대칭되는 것이 대응되는 것이 반의 관계예요. 자, 반의 관계는 당연히 뭐겠어요? 반대되는 서로 반대되는 의미들이겠죠. 이런 것들로 구성되는 것이 반의 관계입니다. 반의 관계. 반의 관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입다, 벗다, 그죠? 그 다음에 타다, 뭐 커피 타다 말고 차에 타다, 아니면 내리다, 덥다, 춥다, 살다, 죽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덥다, 춥다, 춥다 이 관계에 놓여 있다면 아 얘네들은 반의 관계에 놓여 있구나. 그죠? 덥다, 춥다 아니면은 뭐 살다, 죽다. 되죠? 근데 이제 보통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 반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뭐냐면 살다와 죽다 사이에 중간은 없거든요. 그죠? 근데 덥다 하고 춥다 사이에 중간은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자 이렇게 서로 끝에 있는 단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되는 단어들. 자 이런 것들이 반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상하관계입니다. 상하관계. 상하관계는 한 단어가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가 다른 단어에 포함 되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것들을 보자 그러면 뭐 동물이 무수히 많죠. 무수히까지는 아니고 많습니다. 자, 동물이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개를 쓰는 거죠. 그죠? 동물과 개 사이의 관계가 개가 동물에 포함되잖아요. 또는 개도 또 쪼갤 수 있어요. 진돗개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진돗개는 어찌됐건 간에 계밀에서 포함돼요. 자, 이렇게 포함되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을 상하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 전체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 전체 관계를 상하관계하고 좀 헷갈려 하시는데 이게 헷갈릴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 부분이 있죠. 부분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전체와 부분이면 부분 전체에 포함되는 거 아니야? 자, 그게 아니라 부분에 해당하는 단어가 전체에 해당하는 단어의 일부입니다. 일부.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체, 팔, 손. 그죠? 아니면 손 안에서도 뭐 손톱? 굳이 따지자면 이런 식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일부인 거예요. 손을 떼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렇죠? 뭐 신체와 다리 이런 것들이 다 부분 전체의 관계에 해당한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빈출까지는 아닌데 더불어서 같이 기억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동음 이어. 자, 동음 이어 관계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동음 이어 관계 사실 표현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동음 말하는 건 똑같지만 의미하는 게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배. 그죠? 이 배가 먹는 배일 수도 있고 타는 배일 수도 있고 사람의 신체의 일부인 어떤 배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밤. 밤이라 그러면은 먹는 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낮과 밤의 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일기. 일기도 마찬가지죠. 매일 쓰는 어떤 메모, 적어놓는 그런 형태의 일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날씨를 얘기하는 일기일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동음 이의 관계도 같이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랑 이제 대칭되는 게 이제 뭐냐면은 다의 관계입니다. 다의 관계가 뭐예요? 애초에 그 단어 뜻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한 단어의 여러 의미. 동음 이어는 뭐예요?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겁니다. 그죠? 이런 거 동음 이어와 다의 관계. 이거 사실은 우리 학창 시절에 다 배웠던 내용들이고 모를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갑자기 딱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낱말의 대응 관계에서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좀 들어가는 것들. 물론 요거 말고도 또 있어요. 더 있죠. 만들려면 끝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술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주술. 그렇죠? 그래서 뭐 사람이 뭐 걷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주어와 서술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의 주체. 그래서 뭐 서술어. 뭘 한다. 누가 뭘 한다. 그죠? 어떤 목적. 그래서 목적어들을 가지고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인과관계도 나올 수 있어요. 인과관계. 인과.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자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4개 중에 3개를 줍니다. 일반적인 형태예요. 일반적인 형태고 좀 특이한 형태는 뭐냐면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얘하고 얘를 줍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에 들어갈 게 뭐가 있느냐. 그럼 사실은 얘하고 얘를 주면 어떤 관계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봐야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낱말의 대응 관계가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기본형을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것이 제가 앞서서도 OT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맞춤법.
그다음에 띄어쓰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맞춤법 띄어쓰기. 띄어쓰기.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이거를 학습을 한다?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상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해야 되는 양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학창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춤법 띄어쓰기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남는 거 거의 없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습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거죠. 자, 문제마다 문제가 나오면 기억하자. 즉 문제에 등장하게 되는 것들만큼만은 잊지 말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거 아니에요. 풀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문제를 풀 때마다 나오는 어떤 띄어쓰기라든지 맞춤법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게 나오면 그때마다 기억을 하자고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또 나오는 유형들 중에 뭐가 있냐면은 적절한 어휘를 넣으시오.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자, 적절한 어휘를 넣으시오. 즉 빈칸의 형태거든요. 이 빈칸의 형태는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어휘 자체의 뜻도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간혹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간혹이 아니라 대체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보통 여기 등장하는 단어들을 처음 본 단어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맥의 흐름상 어색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물론 아시는 게 기본이에요. 아시는 게 기본이지만 어색하지 않은 것. 단어. 자, 근데 보통은 그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한자 뜻까지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근데 어휘가 안 되는데 한자가 될 일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가 같이 들어간다 해도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어색하지 않은 단어를 고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문제 나올 때마다 암기하시는 게 좋다. 됐죠? 그래서 어떠한 어휘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걸 같이 좀 습득을 하시고 나올 때마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유형 중에 이 어휘나 맞춤법 관련된 내용 중에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한자를 물어보기도 해요. 한자 또는 한자 성어. 한자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자 같은 경우는 등장한다 그러면은 맡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나올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데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나올 만한 게 특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을 그냥 나오면은 오늘 맡겨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한자 성어는 조금 다릅니다. 한자 성어는 한자도 뭐 같이 나오기도 해요. 각주구검. 됐죠? 그 다음에 뭐 사자성어에 해당하는 것들 많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많습니다. 됐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한자도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한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한글이 같이 나와요. 됐죠? 그런 거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단어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저는 사실 한자 성어를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한자 성어가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보통 그 단어마다 포인트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앞에 말씀드렸던 각주구검이다 그러면은 각 새긴다거든요. 그죠? 배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검으로. 그죠? 새기는 겁니다. 새겨가지고 위치가 어딘지 여기 배에다 체크해 놓고서 물속에 떨어뜨렸을 때 아 여기다 체크해 놓고 다음에 가서 봐야지라고 배에다 새기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각주구검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단순히 각주구검이 뭐다 이게 아니라 각주구검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 내용 자체가 이 출발점이 어딘지 그래서 이 발생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한자성의 탄생이라고 할까요? 탄생? 그죠? 탄생 비화? 이 있습니다. 없는 단어가 없어요. 한자성어는 없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좀 같이 보시면 처음에 보실 땐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금방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게 스토리가 있으면 외워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한자 성어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 그걸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정도까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 일치가 있어요. 제가 이건 OT 강의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내용 일치가 사실은 제일 까다로워요. 거듭 말씀드리면 왜냐면 글 전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롭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용 일치는. 근데 이제 내용 일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팁으로 가야 되는지 이것도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내용 일치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날 것 그대로 나오든가. 즉 선택지에 있는 내용이 그 지문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지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가 선택지로 옮겨진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가는 것이 날 것으로 가는 거고요. 가공의 형태가 있습니다. 당연히 얘가 쉽고 얘가 어렵죠. 됐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런 유형을 풀어내는 형태는 저는 이제 어떻게 추천을 드리냐면 그 예전에 보면 있잖아요. 그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유독. 국어만, 물론 국어 포함해서 다 잘하는 학생도 있지만 국어만 잘하는 학생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국어만 잘해요. 항상 보면 책을 좀 많이 읽더라고요. 근데 이게 답이라는 건 아니고 그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그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따로 안 하거든요. 독해를 굉장히 잘해요. 왜 잘하는데 봤더니 일단은 지문을 보고 문제를 봅니다. 물론 문제 보고 지문을 읽겠지만 막 문제 선택지 가지고 아등바등하지는 않아요. 아등바등 선택지를 내가 외워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다시 읽어봐야지 이 개념이 아니라 선택지는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제 지문을 쭉 읽으면서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내용일치라는 것은 지문을 보고 선택지를 봐도 풀릴 정도로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갑자기 막 그렇게 하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는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도 시험 보러 들어가도 가급적이면은 자꾸 지문을 읽고 풀려고 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도. 왜냐면 그게 가장 빠르거든요. 내용일치 같은 경우는. 그 문제는 확인해야죠. 내용일치구나. 가가지고 지문을 읽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험 이제 보기 직전까지 뭐 하냐면은 계속 문단 요약을 해요. 왜냐면은 의사소통 같은 경우가 가장 이 부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독해가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보기 직전까지 책 집어넣으라 할 때까지는 계속 독해를 합니다. 그래서 문단을 계속 요약을 해요. 이건 이 내용이었구나. 요약을 하고 선택지를 봐요. 그걸 한 30분 정도 연습합니다. 가서. 연습하고 딱 들어가면 실제로 조금 보입니다. 그게 이제 주이긴 하지만 내용일치 같은 경우는 본의 아니게 선택지에서 올라와야 된다 그러면 선택지를 키워드화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말은 없습니다. 키워드화. 즉 요약을 하는 거예요. 선택지 자체를. 그래서 이 선택지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뭐다. 보통은 주어를 키워드로 잡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어 같은 경우는 지문 전체적으로 등장할 내용이기 때문에 주어를 잡지는 않고 이 주어가 뭘 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뭘 했느냐. 얘가 뭘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뭘이 중요한 거거든요. 목적어를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목적어 위주로 갑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그 목적어가 등장할 때 선택지에 오도록. 왜냐하면 선택지 나와 있는 긴 문장 자체를 외우고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됐죠? 자, 그래서 키워드를 하셔라. 하지만 추천하는 건 뭐라고요? 독해 연습을 문단 요약 자체를 평소에 하세요. 하고 실제로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날것으로 나오면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워드를 만들어서 찾기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가공이 됐다? 그럼 키워드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단어가 바뀌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부터 쭉 읽어 나가면서 자꾸 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게 필요합니다. 길게 보면 단타 친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쩔 수 없지만 좀 길게 본다 그러면은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 지문 자체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돼요. 됐죠? 자, 그런 부분들이 내용 일치의 유형이고 가장 까다롭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거 개요가 있죠. 개요. 이 개요라는 건 뭐냐면은 요약한 거예요. 요약.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이 개요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문을 주지 않고 개요의 형태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요 형태만 준다라는 것은 이 개요 안에서도 빈칸 뚫어놓고서 그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보통은 이제 이런 거거든요. 글 자체가 보통 지문이 안 준다 하더라도 글 자체가 좀 문제점 제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문제점을 제기하잖아요. 그럼 밑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돼요. 다시 문제점을 제기하고 끝내는 거는 그건 사실 좋은 글이 아니죠. 문제가 이러이러하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해결책은 어떠어떠한 거고 저떠저떠해서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올바른 글에 해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같이 제시해 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통은 빈칸이 만약에 위에 떨어져 있다. 그럼 해결 방안 중에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이 아닌 것이 바로 그 빈칸이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이 있는데 위에 가로 없다? 그럼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게 문제점이에요. 이거 문제점.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뚫려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 방안이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런 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그 유형 중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문단 배열. 문단 배열은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안 나오지 않습니다. 내용 일치와 마찬가지로. 자, 문단 배열의 이제 키워드가 뭐예요? 접속어잖아요. 그죠? 접속어 지시어. 됐죠? 근데 문제가 날로 좀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접속어나 지시어는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접속어하고 지시어로 판단이 될 정도의 문단 배열의 문제는 쉬운 유형입니다.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접속어나 지시어에 대한 거는 당연히 첫 번째 문단이 올 수 없다도 아셔야 되지만 이 접속어나 지시어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그 접속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그리고 이건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접속어에 대한 내용은 조금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다. 그럼 이렇게 가볼게요. A 그러나 B. 그럼 이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한 내용이죠? 핵심 내용, 중심 내용은 이쪽에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역접이라고 합니다. 역접. 됐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쭉 얘기해요. 그러나 얘기 시작하면은 내용이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A 그런데 B.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전환. 전환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이것도 쭉 얘기하다가 근데 이 내용이 중심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A 그리고 B. 이런 건 뭐예요, 이제? 그리고 대등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중심이고 얘도 중심입니다. 됐죠? 뭐 그래서 순접. 그래서 앞에 내용이 중요하고 뒤에 내용은 덧붙이는 내용. 됐죠? 자,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글을 좀 보셔야 돼요. 됐죠? 기본입니다. 여기까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단 배열이 준비됐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접속어 지시어만 찾아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조금 더 어렵다 그러면은 내용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연결이 돼야 돼요. 지시어가 또 그런 걸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러면 앞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이와 같이 긍정이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내용이 긍정이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되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접속어랑 지시어가 처음이 아니다. 내용이 연결되는 걸 골라라. 해답은 아닙니다. 됐죠?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이론 파트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주제, 제목입니다. 자, 주제나 제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내용 자체가 추상적이면서 그 다음에 포괄적이면서 일반적이어야 돼요. 이래야 글 전체를 아우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좀 됩니다. 그래서 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제목이 되고 주제가 됩니다. 물론 글에 보시면 보통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또는 한쪽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면 다른 쪽의 입장이 나오거나
이렇게 대응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주제란 제목 같은 경우를 지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 주제가 된다. 자, 제가 드린 말씀들을 문제에서 포인트로 삼아가지고 하나씩 보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일단 이론적인 부분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모듈형의 형태가 대세는 아닙니다. 대세라는 것이 이제 이것만 나오는 것 또는 이거 위주로 나오는 것이 대세인데 그렇지는 않지만 이 모듈형에서도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른 영역에 비해서 모듈형이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꼭 봐주셔야 되는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문서 이해 능력 쪽에 보시게 되면은 문서의 종류가 있거든요. 문서의 종류. 이 문서의 종류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문서의 종류. 자, 문서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 공문서가 있어요. 공문서. 이런 거죠. 어떤 그 문서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이게 어떤 문서에 해당하느냐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죠? 일단은 공문서라는 건 공적인 문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도 자체가 뭐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지만 읽어보셔야겠지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정부, 국가기관이죠. 그렇죠? 정부 또는 국가기관과 쉽게 얘기하면 기업, 간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기업에 요청할 때나 기업에서 정부에 요청할 때 그때 쓰는 문서의 형태가 공문서입니다. 자, 공문서 같은 경우는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은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만 문서로서의 기능이 성립된다. 그러니까 결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문서만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문서를 적절하게 그 최종 결재권자가 최종 결재를 하고 나서의 형태가 공문서로서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은 보통 헷갈리게 낼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연결해서 뒤에 보시면은 공문서가 또 있거든요. 문서 작성 능력에서 거기 보시게 되면은 공문서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작성입니다. 작성. 종류 있을까요?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니까. 자, 종류 및 작성. 이러면은 공문서에서 보통 제대로 작성한 것을 고르시오,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공문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할 때 보통 작성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용도도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공문서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돼요. 자, 정확하게 기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이 복잡하다, 길다 그러면 다음, 뭐 아래 이런 내용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이 꼭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에 끝. 끝. 헷갈리시겠네요. 끝.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끝이 포함돼야 됩니다. 마무리가 됐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 관련 문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여지를 두는 내용이면은 좀 곤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딱 끝났다는 걸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공문서의 특징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보통 좀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좀 해보면은 착각을 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 특정 업무에 대한 현황이나 진행 상황 또는 연구 검토 결과를 보고할 때 됩니다. 그래서 연구 어떤 검토 결과를 보고할 때도 쓰지만 진행 상황도 보고할 수 있는 겁니다. 꼭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만 하는 것이 보고서가 아니에요. 진행 상황도 포함입니다. 됐죠? 그래서 보고서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눈여겨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작성할 때도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궁금한 점이 들어가야 돼요. 궁금한 점이 해결되게끔 줘야 됩니다. 해결될 수 있도록 제시가 돼야 된다. 여기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 설명서는 일종의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서는 매뉴얼이다. 그래서 어떤 뭐 이 기계의 작동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기계가 고장났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어디에다가 연결을 하면 되는 건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설명서고 보통 설명서는 두꺼워요. 일반적으로는. 됐죠? 자, 두껍다. 그래서 작동 방법, 성질, 가치 이런 것들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때 들어가는 것이 매뉴얼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설명서 같은 경우는 그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명령문, 뭐뭐 하시오, 해라 이런 식이 아니라 평서용어로 들어갑니다. 뭐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명령이 아니라 명령문이 아니라 평서문으로 쓰신다. 평서 됐죠? 쓰인다는 거.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게 놓을 때 보통 쓰는 것들. 자,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 메모, 비즈니스 레터, 기타 문서에 보시게 되면 이제 기획서가 있어요. 기획서. 기획서가 있는데 이 기획서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기획 내용을 전달하여 해당 기획안을 시행하도록 설득하는 문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획서는 목적 자체가 설득에 있습니다. 설득. 설득의 목적을 둔다. 그러니까 요거를 강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득이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기획서에서 이제 작성할 때는 당연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무엇에 대한 기획서인지 제시가 돼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출처가 분명해야 됩니다. 출처. 왜냐하면 설득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안 되겠죠. 누가 그러더라 이런 거 안 됩니다. 어떤 검증된 내용의 출처가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검증된 내용의 출처가 분명해야 된다. 출처라고 적어놨네요. 출처가 분명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한서가 있습니다. 기한서. 기한서 같은 경우는 사내 공문서라고도 하는데 이 기한서 같은 거는 회사 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때 제시가 되는 것이고 양식이 있습니다. 얘도.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기한서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했다면 이 문제점 지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다. 자, 이런 부분까지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보도자료. 보도자료는 정보기관이나 기업체, 각종 단체들이 언론사에 자신들의 정보를 기사하도록 기사가 보도되도록 제시되는 것이 보도자료다. 자기소개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유형별 특징과 그다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살펴봤는데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고 또 모두 다 100%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하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한번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